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안을 제거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25번째 거부권 행사로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명 씨가 직접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연방 사건 2건에 대한 기각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발목을 잡아온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되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기온이 뚝 떨어져 당분간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에선 내일 새벽 첫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8cm 이상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야당이 세 번째 발의에 단독 처리한 거였죠. 김 여사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로 법안이 일부 수정되긴 했지만 위헌성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가만히 있을 민주당이 아니죠. 어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도 받았겠다. 국민의힘은 지금 당 게시판으로 논란이 분열이 일어나고 있겠다. 언제쯤 여당에서 이 탈표가 제일 많이 나올까 재표결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일단은 여야가 다음 달 10일로 날짜를 잡았다는 소식도 들어왔는데요. 오늘 뉴스7은 특검법 관련 소식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종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제의 요구안을 제거했습니다. 거부권 행사 방침은 지난 7일 기자회견 때 예고됐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그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저게 법률로는 뭐든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고요.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2년 넘게 수백 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사했던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에 단독 통과시킨 김 여사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갑니다. 법안별로는 취임 이후 25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위헌성이 여전한 법안을 반복해 통과시키는 건 민생을 저버리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조장해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재표결로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그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앞서 국회로 돌아갔던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2월과 지난달 각각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정부는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제2요구안을 의결하며 무늬만 제3자 추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말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거지 만약 야당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이 추천될 때까지 무한대로 비토권을 쓸 수 있게 돼 있다 이겁니다. 사실상 야당이 임명하는 특검을 포장만 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토록 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법원장이 4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국회에 추천하고 2중 2인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대통령에게 추천해. 하지만 정부는 제2요구안을 의결하며 제3자 추천에 문의만 갖췄을 뿐 사실상 야당 임명 특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야당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관계인이 검사와 판사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인데 고발인인 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까지 행사하는 것은 선수가 심판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인 상황에서 특검 도입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중복으로 수사해 표적 수사, 과잉 수사 소지도 다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 유일하다. 야권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은 국민이 거부한다고도 했죠. 이기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세 번째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민주당은 대통령실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특검 거부는 범죄를 자백하는 것이고 이를 남발하는 윤 대통령을 국민이 거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상 최악 거부권 독재 윤석열을 거부한다! 거부한다! 민주당은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거부한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꼬집고 거부권을 45번 행사한 이승만 정부의 전철을 밟을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승만 이후 최악의 기록입니다. 이승만을 그리도 칭송하더니 결국 이승만 비참한 전철을 밟을 생각이십니까? 특검 위헌 소지를 지적한 데 대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 수사팀장이었으면서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맞받으며 국민 70%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 5당이 함께하고 있는 탄핵 국회의원 연대는 한 발 더 나아가 탄핵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는 정도의 마음 자세가 돼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인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인 스스로 그런 걸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자체도 생각 자체도 이미 실종된. 김 여사 특검에 대한 국민 지지 여론에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로 부담을 덜어낸 야권의 대여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기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국회로 돌아올 김 여사 특검법을 어떻게 하면 재표결에서 통과시킬지 전략 고심에 들어갔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자중질환에 들어간 국민의힘의 내부 분열이 더 심해지길 기다리며 이탈자 수가 늘길 바라는 게 나은 건지 재표결 날짜를 따져보고 있는 건데 일단은 다음 달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내부 분열이 더 심해질 거라고 보는 거겠죠? 강용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 직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28일 본회의는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3차 특검법 의결을 추진할 거고. 하지만 막상 거부권이 행사되자 민주당 지도부는 재표결 시점 연기를 고민했고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회의를 거쳐 다음 달 10일 재표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여권 내 분열 양상을 고려했다는 분석입니다. 명태균 씨 의혹이나 당원 게시판 논란 등으로 여당 내 잡음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추이를 지켜보며 재표결 통과를 위한 더 많은 이탈표를 기대해보자는 판단이 깔렸습니다. 재표결 통과를 위해 필요한 여당 이탈표는 8표입니다. 당원 게시판 문제로 약간의 여권 내부에 분열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테면 조직적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탄핵도 예정보다 한 주 미뤄 다음 달 2일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설령 재표결이 통과하지 않는다면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곧장 발의한다고 예고한 가운데 여당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한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예상 밖 무죄 판결 때문일까요?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저지 당론이 더 공고해지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이번에는 이탈표가 더 적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 판결이 바로 잡힐 것이라며 다시 화살을 당 밖으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여당 분위기는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부각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안에서 바로 잡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만 민주당도 1월 15일에 징역형 판결도 애도 존중하셔야 한다. 그런 말씀 드릴게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첩첩산중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도 쌓여간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지렛대 삼아 더 거세진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 공세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이 강행 처리된 지난 14일 이미 특검 저지 당론을 채택했습니다. 오히려 이번 무죄 판결로 당내 특검 저지 기류가 더 강해진 분위기가 읽힙니다. 국민의힘 핵심 인사는 김 여사 특검은 당내 어떤 계파 갈등 사안과도 연계할 수 없는 문제라며 특검의 한정에 단일 대우는 더 공고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당내에선 이번 재표결에서 앞선 4표보다 이탈표가 더 적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무죄 판결을 오히려 여권 결집의 기회로 삼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공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랜 후원자이자 팬이 3년 전 명태균 씨에게 돈을 보내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 시장이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명 씨는 2번 만난 게 전부이고 여론조사는 의뢰하거나 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선거 캠프 관계자와 명 씨가 크게 다투면서 관계가 틀어졌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에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다는 그 오세훈 측이 누군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 관련 의혹 차단에 직접 나섰습니다. 먼저 명 씨와의 인연은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 소개로 2차례 만난 게 전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선거 캠프를 총괄하던 강철원 전 정무부 시장과 명 씨가 크게 다투면서 악연으로 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그 다투는 이야기를 들었을 정도로 목격했을 정도로 그렇게 큰 다툼을 벌이고 나서 어떻게 우리 캠프에 발을 들여놨겠어요. 사이가 틀어진 탓에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받을 상황이 아니었다는 주장입니다. 오 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 씨가 여론조사 대가로 3,300만 원을 명 씨에게 제공한 건 자신과 무관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이 불거지고 지난주인가 그 몇 번에 나누어서 3,300만 원을 보냈다는 보도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후원자 김 씨와는 2011년 무상급식 논란 때 인연이 시작돼 1년에 2-3번 만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를 직접 겨냥해 오세훈 캠프에서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를 누가 받았는지 이번 주말까지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명태균 씨 의혹에 연루된 또 다른 정치인이죠. 지상욱 전 여의도 연구원장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지 전 원장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내용입니다. 검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의도 연구원이 왜 명 씨 측에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 개입 경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은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이혁재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6일 지방선거가 열흘도 채 남지 않았던 5월 24일. 지상욱 전 여의도 연구원장은 명태균 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전화를 걸어 강혜경 씨를 찾았습니다. 대체 연락이 없어요. 벌써 며칠이 됐는데. 다 게임 끝난 다음에 하려고 하는 건지. 이어진 지 전 원장과 강 씨의 통화에서는 서울 중구청장 등 지방선거 출마자들에 관한 여론조사 내용이 언급됐습니다. 강 씨가 관련 보고서를 늦게 줘 미안하다고 하자 고맙다고 인사까지 합니다. 네, 애써주셔서 고마워요. 참 고생시켰네. 앞서 강 씨는 여의도 연구원이 지방선거 여론조사 용역을 미래한국연구소에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의도 연구원 일도 저희가 한 2번 정도 수주를 받아가지고 일을 했었고 당시 명 씨가 지 전 원장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눴다고 알려졌는데 지 전 원장의 육성이 담긴 녹취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자체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여의도 연구원이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배경에 대해서 수사 중입니다. 지 전 원장은 여론조사를 의뢰한 경위 등을 묻는 MBN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검찰이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가 버려진 장소로 의심을 받고 있는 마창대교에 명 씨 처남 차량 등이 지나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수사팀은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한참 뒤에서야 그리고 MBN 취재가 시작된 이후 뒤늦게서야 이 통행 기록 확보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명 씨 휴대폰을 과연 수사팀이 찾을 수 있을지 늑장 수사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박기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검찰이 명태균 씨와 명 씨 처남 차량의 마창대교 통행 기록을 어제 오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창대교는 명 씨 처남 조사를 통해
휴대전화를 버린 장소로 의심받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검찰은 이달 초 관련 진술을 확인하고도 2주가 넘도록 시간을 흘려보낸 뒤 마창대교 차량 통행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확인한 건 9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로 명 씨의 차량은 10여 차례, 처남의 차량은 3차례 마창대교를 통과했다는 기록입니다. 앞서 MBN은 지난 19일 명 씨 처남 차량이 마창대교를 통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22일에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수사팀이 통행 기록을 확보했느냐고 묻는 MBN의 취재가 시작되자 그제서야 마창대교 측에 통행 기록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너무 늦게 통행 기록 확보에 나선 게 아니냐는 MBN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증거 유무와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검찰은 아직도 명 씨가 버렸다고 하는 휴대전화 3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초반에도 지연 수사 지적을 받았는데 휴대전화 확보에 있어서 뒤늦게 움직인 정황이 드러나면서 다시 한번 늑장 수사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로 정치적 부담을 일부 덜어낸 이재명 대표는 다시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동시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재판보다 민생에 신경 쓰라고 쓴소리를 내놨는데요. 이젠 여유롭게 수권 정당으로서 민생을 살피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겁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생 현안과 관련한 의제를 점검하는 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날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민생의 핵심은 경제 아닙니까? 정부가 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정부 여당을 더욱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우량주를 불량주 만들어도 괜찮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알맹이도 쏙 빼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사법 리스크를 한 굽이 넘기면서 자신의 민생 정책 브랜드인 먹사니즘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주제로 하는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목소리도 들을 계획입니다. 여당을 향한 견제도 이어갔습니다. 자신의 판결에 대해 말을 보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선 재판보다 민생에 신경 써야 한다며 그게 여당 대표가 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최근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보수 진영의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회동하며 외연 확장에도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판결문에 담겨 있었던 형사소송법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재판부는 위증은 있었지만 그걸 교사했다는 증거도 부족하고 고의성도 입증이 안 됐다고 판단했다고 하죠. 그렇다면 김진성 씨는 과연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위증을 한 걸까요? MBN이 판결문을 살펴봤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법원은 고 김명양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의 위증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증언을 요청한 뒤 김 씨가 위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부에서 사실 이제 누가 KBS랑 연결했을지는 모르는데 일정이 아마 애매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하지만 이 대표가 거짓 증언을 하게 하려는 고의가 없어 위증교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김 씨가 왜 위증을 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남습니다. 하지만 78페이지로 구성된 판결문 그 어디에서도 재판부의 명쾌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스스로 인지한 내용 또는 스스로 파악한 내용에 기초한 발언을 했다고만 봤습니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위증을 한 이유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설명도 내놓지 못한 건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의 위증 동기가 불명확한 점 등은 항소심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이 더 뭉치는 것과 달리 국민의힘은 당원 게시판 논란 늪에서 한 발짝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죠. 의혹 제기를 당대표 흔들기로 규정한 한동훈 대표가 작심한 듯 역공에 나섰습니다.
없는 분란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꼬집었거든요. 자중질환의 원인은 사실상 친윤계에 있다 이겁니다. 내분으로 확전하는 여당 상황은 먼저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이 자중질환에 빠지고 있다는 지적에 한동훈 대표는 작심한 듯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없는 분란을 불필요하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체가 없는 당원 게시판 논란을 만들고 키우는 게 갈등의 원인이라고 꼬집은 건데 연일 한 대표의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친윤계를 겨냥해 반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개 충돌을 넘어 내분으로 확전되려는 조짐을 보이자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당에서 이견이 장기간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고 말을 아끼던 비은계 의원들마저 한 대표가 직접 가족이 있었는지 아닌지만 말하면 될 일, 만약 가족이 있었다 한들 사과만 하면 될 일인데 왜 이렇게 대응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 대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내세울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탄핵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의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분열이 탄핵의 문을 여는 지경에 이를까 봐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한동훈 대표께서는 선제적인 또 정치적인 해결책을 빨리 제시해야 합니다. 경찰은 관련 고발인 조사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대표는 시간을 두고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한동훈 대표의 태세 전환에 친한계도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한 대표를 직격한 김민전 최고위원을 향해 해당 행위라고까지 했죠. 의도적 망신 주기, 당대표 흔들기가 목적이라고 보고 강경 대응에 나선 건데 다만 그래서 가족이 썼다는 거냐 아니라는 거냐는 질문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을 한동훈 끌어내리기라고 규정한 친한계가 여론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당의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싸움이 이제 시작된 것이고 한 대표를 아니면 한 대표의 리더십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일련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진우 법률위원장은 전수조사 결과 특별히 문제되는 글은 없었다며 합리적 의혹 제기가 아닌 공격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신지호 전략기획 부총장은 한 대표와 충돌한 김민전 최고위원의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던 자유통일당 집회를 옹호한 김 최고위원의 과거 발언을 거론하며 해당 행위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당대표 리더십을 흔들려는 시도로 보고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대표가 여론조사 경선 개선 TF를 띄운 것도 맞불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명태균 리스트에 거론된다는 점을 겨냥해 역공에 나선 겁니다. 다만 한 대표 가족의 작성 여부에 대한 답이 나오기 전까지 친윤계는 물론 개파생 옅은 의원들 사이에서도 관련 질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조희루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이재명의 하트, 하트가 지금 4개나 나와 있습니다. 누구한테 보낸 겁니까?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하트를 받은 당사자는 바로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인데요. 네. 어떤 얘기인지 정 의원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얘기는 못 나누고 향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더니 읽으시고 그 하트를 보내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위중교사 1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 정 의원이 조언을 했더니 거기다가 하트를 딱 보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 의원은 일희일비하지 말고 차분하게 사법부를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하자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네. 지난번 공직선거법 판결에선 유죄가 나왔지만 불만을 표시하지 말고 재판부의 독립을 존중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죄 판결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선 품격 있게 행동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가 정 의원의 조언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어쩐지 이번 판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가 전망과는 많이 달랐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15일에 있었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 때와 비교하면 정반대의 반응이었습니다. 명백한 정치 판결입니다.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의 판결로 화답한 것입니다.
네, 특히 강선우 의원은 양복을 입고 영장을 든 검찰 독재 정권의 사법살인이라며 앞으로 대선은 사륙의 잔치가 될 거라고 주장했었는데요. 이번엔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는 이 대표의 발언을 인용해서 대비를 이뤘습니다. 그간 일부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선 강도 높은 발언도 나왔는데 1심 무죄 판결로 다소 잠잠해지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한창 커졌을 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비명 구심점으로 거론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김동연 지사가 이에 대해서 반박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김동연 경기지사가 비명계의 구심점이라거나 이른바 플랜 B의 중심이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김 지사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 대표가 수원을 찾았을 때 김동연 지사도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김 지사는 이 대표 중심의 원팀에 힘을 보탰습니다. 민주당 또 경기도는 이와 같은 민생 살리기, 경제 제대로 살리기에 함께 힘을 합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죄 판결로 이 대표 중심의 리더십이 더욱 굳건해지면서 김 지사도 이 대표 단일 대우로 뭉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아파트입니다. 요새 한참 인기 있는 로제 그 아파트입니까? 그렇다고 하기엔 달라도 너무 그러네요. 다릅니다. 네. 이건 민주당이 만든 아파트 패러디인데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사 민생을 살리는 6대 예산 증액을 홍보하기 위한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B급 감성 느낌이 물씬 풍기죠. 인생 살리는 6대 예산 증액 해낼게, 재난안전 예산 증액 해낼게 등 가사도 눈에 띕니다. 패러디도 좋지만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게 더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국회팀 조희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 차례 비가 내리다 그친 뒤 북쪽의 찬 공기가 비 대신 눈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이틀간 수도권에 8cm 이상의 눈이 쌓이고 강원 산지엔 폭설도 예보됐는데 내일 아침 출근길이 걱정이네요. 김민수 기자입니다. 덕수궁 돌담길이 낙엽에 파묻혔습니다. 순간적으로 몰아치는 바람에 나뭇잎이 날리고 시민들은 우산을 방패 삼아 걷습니다. 좀 가을이 짧았어요. 짧아가지고 조금 아쉬워요. 좀 오늘은 또 특히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겨울이 완전히 왔다는 게 몸으로 확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한반도 북동부에 매우 촘촘한 저기압이 자리 잡으면서 전국의 강풍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인천에서는 공사장 펜스가 쓰러졌고 충북 일대에는 나무가 쓰러져 안전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저기압이 빠르게 이동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진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우박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상공 5km 부근에서 영하 40도의 한기가 내려옵니다. 연평도상에 자리 잡은 저기압을 타고 불어온 습한 바람과 만나 전국에 많은 눈을 뿌릴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북쪽에 위치한 상층 저기압의 영향이 되며 주기적으로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화요일 밤부터 목요일 사이 중부지방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되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이 최대 8cm, 강원 산지는 최대 3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전국의 강수량 역시 최대 30mm 수준으로 적지 않은 양이 예보돼 있습니다. 기상청은 11월 치고 꽤 많은 강수량이 예상된다며 빗물바지에 있는 낙엽을 제때 치워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도 큰 폭으로 꺾여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1도를 기록하고 체감온도는 영하 1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기약 없이 투쟁만 하기엔 불안했던 걸까요? 떠났던 전공의들이 일반의 자격으로 다시 의료 현장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직서를 낸 9,000명 중 절반이 병원 의원에 재취업했거든요. 전공의들의 재취업, 의정 갈등 해소에 득이 될까요? 해가 될까요?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사들이 이용하는 구인구직 사이트입니다. 외과 1년차를 마쳤다는 경기 지역 의사부터 인턴까지 수료했다는 부산 지역 의사까지 사직 전공의들이 올린 구직 게시물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정부가 전공의 사직을 허용하고 나서 지금까지 9,100여 명의 사직이 확정됐는데
이 중 4,600여 명, 절반 정도가 일반의 자격으로 의료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이 동네 병의원에 들어갔지만 일부는 응급, 중환자 치료를 전담하는 상급 종합병원에 취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력 공백과 수입 감소를 우려한 사직 전공의들이 투쟁에만 집중하지 않고 일단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이어도 피부 미용 같은 건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단순 감기나 근육통도 치료하는 데 문제가 없거든요. 이런 추세가 의정 갈등에 어떤 변화를 줄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떠난 전공의들이 일반의로 눌러앉으며 투쟁 결속력이 약해질 것이란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일시적인 현상일 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기간이 더 길어지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전문의가 빨리 돼야 필수 의료라든가 전문적인 의료 행위를 할 수가 있어서 국민적으로 봐도 큰 손실이고. 전공의 일부가 돌아오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여전히 강경 노선을 유지하고 있어 언제쯤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학교 본관 건물 점거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했습니다. 재학생 측은 반발했습니다. 대학 측이 대화를 위한 협의체도 구성하지 않은 채 법적 대응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안정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녀공학 전환을 반대한다는 레커 문구가 동덕여대 캠퍼스 도로에 가득합니다. 재학생들은 16일째 본관을 점거하며 대학 측의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학 측과 총학생회는 3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결렬됐습니다. 본관 점거를 해제하라는 대학 측의 요구에 총학생회는 공학 전환을 전면 철회하라고 맞서면서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입니다. 결국 대학 측은 본관을 점거 중인 학생들을 상대로 퇴거 요청과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했습니다. 신입생 입시 등 학사 행정이 마비돼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편입이 12월도 있고 이제 정시가 또 남았습니다. 진행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아서 더 이상 이게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반면 재학생 측은 대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상해달라는 요구를 대학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대응까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학교는 여전히 학생과 소통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게 너무 극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레커 시위와 기물 파손 등으로 복구 비용만 최대 54억 원이 추산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의 해결의 실마리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동덕여대를 둘러싼 논쟁은 정치권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폭력 사태 주동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히자 민주당이 한 대표가 젠더 갈등을 부추긴다고 한 겁니다. 갈등을 부추겨 반사이익을 노리는 얄팍한 술수라는 건데 한 대표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도현 기자입니다.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논의 과정에서 벌어진 학생들의 시위를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폭력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한 대표는 폭력 사태 주동자들이 책임져야 한다며 엄벌주의를 내세웠습니다. 레카칠하고 학교에다가 수십억 피해를 입히고 그리고 같이 해온 그런 동료들의 기회를 뺏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대표의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한 대표의 말은 본말을 뒤바꾼 것이라며 사태의 원인은 대학 당국의 비민주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젠더 갈등, 세대 갈등을 부추기고 거기서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 따위는 집어치우길 바랍니다. 이어 이 대학 출신은 채용해서 걸러내고 싶다는 발언을 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 대해 왜 인사조치를 요구하지 않냐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대응에 한 대표도 발끈했습니다. 한 대표는 SNS에 동덕여대 문제는 젠더 갈등 문제도 세대 갈등 문제도 아니라며 상식의 문제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남녀공학 전환 여부는 절차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면서도 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주동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지난 9월 승용차가 햄버거 가게로 돌진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국과수가 운전자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사진 도로를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승용차가 차도를 가로질러 중앙분리대를 뚫고 나옵니다. 맹렬한 기세로 돌진한 차량은 길 건너 햄버거 가게를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80대 여성이 차량에 치여 숨지고 70대 운전자 A씨 등 5명이 다쳤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되게 괴로웠다고 장사하는 거는 조금 손해봐도 괜찮지만 사람이 죽으면 목숨인데 참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A씨는 사고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국과수가 운전자 과실로 판단한다는 감정 결과를 어제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해당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 EDR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사고 전 5초 동안 가속 페달을 최대 99%까지 밟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음향 정보 분석 기법인 스펙트로그램에서도 블랙박스에 녹음된 엔진음과 EDR이 일치했는데 브레이크를 밟은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 CCTV 영상 분석 결과 사고 당시 A씨 차량의 브레이크 등과 보조 브레이크 등은 모두 꺼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친 뒤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술에 취해 시내버스에 탄 남성 승객이 기사를 향해 소변을 보고 주먹질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버스 기사가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해서 화가 나서 그랬다고 하네요.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호 대기 중인 시내버스 안입니다. 맨 뒷자리에 앉은 남성이 갑자기 담배를 꺼내 피우기 시작합니다. 이를 본 기사가 제지하자 남성이 담배를 끕니다. 그런데 남성은 기사가 운전석으로 돌아가자 다시 담배를 입에 물고 피우기 시작합니다. 이에 기사는 경찰에 신고했다고 알리고 다시 한번 남성을 제지한 뒤 갓길에 버스를 세웁니다. 탔을 때부터 술 냄새나 막 욕을 하면서 타더라고요. 승객들한테 자연스럽게 가서 말을 걸고 해서 제지를 한 적이 있었고요. 5분이 지나고 남성은 기사가 있는 운전석으로 다가가 버스에서 내리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경찰을 기다리던 기사가 꿈쩍도 하지 않자 급기야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소변을 보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란 기사가 일어나자 남성은 주먹까지 휘둘렀습니다. 기사는 얼굴에 멍이 들고 이마에 피가 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승객들 앞에서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웠고요. 다른 기사들한테도 일어날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당시 가해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가해 남성을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18개월 된 아이가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데 병원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다. 어떡하시겠습니까? 이 부모는 숨을 쉬지 않는 아기를 안고 파출소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응급실에 자리가 있나 확인까지 해주고 아이를 실어 날랐죠.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젊은 부부 한 쌍이 아이를 안고 급하게 파출소를 들어옵니다. 18개월 된 아들이 갑자기 숨을 쉬지 않아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 경찰이 곧바로 순찰차로가 아이를 태운 채 응급실로 달려갑니다. 아이가 숨을 안 쉬는 것 같다고 소리치면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이제 몸이 먼저 반응을 해서 저희가 곧바로 순찰차 이용해서 병원으로 달리는 동안 엄마는 안절부절 못하며 아이의 상태를 계속 확인합니다. 경찰은 사이렌을 켜고 병원까지 3.3km 거리를 달려 3분 만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빠르게 응급조치를 받은 아이는 이내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돌발성 발진으로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도 애 아빠로서 애 아픈 경우에 응급실 가본 적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도와드려야겠다 그 생각밖에 없어요. 며칠 뒤 아이의 부모는 파출소를 찾아 경찰의 신속한 대응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예약이나 주문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걸 이른바 노쇼라고 하죠. 요즘은 노쇼를 방지하려고 예약금을 내게 하는 곳도 늘고 있지만 행여나 손님들의 반감을 살까 예약금을 안 받는 자영업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 예약금을 안 받고 노쇼가 생겼을 경우 이 예약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장동건 기자가 사실 확인해서 알아봤습니다. 카페 주인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며 휴지로 연신 눈물을 훔칩니다. 하루 전 한 손님이 빵이 너무 맛있어서 단체 주문을 하고 싶다며 100만 원 상당의 빵 200개와 음료 100잔을 주문만 하고 사라진 겁니다. 법인 휴대전화라 전화번호를 알려주기 곤란하다는 손님의 말을 믿었지만 주인은 결국 자책하며 3시간 넘게 준비한 음식을 지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예약금을 안 받은 제가 너무 한심했고 바보 같았고 가족들한테도 실망 아닌 실망을 준 것 같아서 좀 그래서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최근 인천의 음식점 7곳에서도 누군가가 군부대 부사관을 사칭하며 노쇼를 한 일이 알려져 공분을 샀습니다. 이렇게 자영업자들을 울리는 노쇼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까요? 식당 종업원들에게 화장품 방문 판매를 하기 위해 10차례나 허위로 단체 회식을 예약한 피고인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노쇼의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따로 없지만 특정한 목적을 갖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건데요. 이처럼 실제로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었는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즉 고의성 입증이 중요합니다. 주문을 하고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등의 간접 정황을 피해자가 제출해야만 하는데 문제는 범죄자를 양산할 수 있어 형사처벌의 범위를 좁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업체들까지도 노쇼 행위를 반복했다거나 이런 사정이 드러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좀 쉽지 않은 편입니다. 취재를 종합하면 노쇼 행위를 한 소비자가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명제는 대체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처벌 규정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자영업자들이 예약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확인 장동건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을 지키고 또 탈환하기 위해 그야말로 피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 에이테크스로 러시아 본토를 2번째 공격했고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추가로 탄도미사일을 지원받았습니다. 먼저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상에서 방공미사일이 발사됐지만 이도 무색하게 러시아 공군기지는 무차별 폭격에서 피하지 못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 탄도미사일 에이테크스로 쿠르스크 공군기지를 타격했다고 미국 군사 전문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Но это беспилотники. Ух ты, а что это такое? Это какая-то система ПВО новая. Охренеть. 에이테크스가 본토 타격에 동원된 것은 2번째, 공군기지 타격은 처음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에이테크스와 무인드론 공격을 감행했고 러시아는 탄도미사일 8기를 격추했다고 밝혔는데 일부는 공군기지에 타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쿠르스크는 유럽 천연가스관이 지나는 요충지인데 우크라이나의 기습 공격 뒤 러시아가 북한군까지 동원해 탈환을 노리는 곳입니다. 북한군 고위장성이 부상당한 곳이라고 알려진 곳도 이곳인데 최근 북한군 500명이 사망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미국 국방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러시아는 쿠르스크에 집중된 우크라이나군 교란을 위해 하르키우와 남부 오데사 등을 공격해 3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Осколки раненых, скорая всех позабирала. Да, я как раз вышла из кабинета. Которые работали, те люди, которые пришли к нам на временно же соцзащита, многие приходят, все. Обычный рабочий день. Цивильные люди. 두 나라의 미사일 총력전 속에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 100발과 함께 군사 전문가들을 파견받았다고 우크라이나가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물리적인 충돌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군 파병 이후 상대 진영을 흔들기 위한 심리전이 치열한데 여기는 가짜 정보도 동원이 됩니다. 북한군이 이런 정보를 자주 본다면 북한군의 이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한 부상을 당한 채 쓰러져 있는 군인의 군복에
북한 인공기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사진의 출처는 친우크라이나 성향 SNS 계정입니다. 친러시아 SNS 계정을 살펴보면 역시 북한군으로 보이는 부대가 러시아어로 참전 의지를 다지는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얼핏 보면 북한군으로 보이지만 둘 다 실제 파병된 북한군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에서 최고 존엄으로 불리는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을 옷에 넣을 가능성이 낮고 북한군이 러시아 토착민으로 신분을 위장했다는 우크라이나군의 공식 설명과도 맞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가짜 정보가 전장에 급속도로 퍼지는 현상을 두 나라의 심리전으로 해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부상과 전사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상대방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러시아 입장에선 병력의 세를 과시해 상대의 길을 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짜 정보라 하더라도 실제 북한군이 이런 영상이나 사진을 본다면 효과는 클 수 있습니다. 이번 전쟁 같은 경우에는 북한군이 참전 명분도 전투 의지도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전에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투항, 그다음에 탈북, 이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군이 러시아군에 편입돼 SNS 접근이 용이해진 만큼 실제 북한군의 이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에게 걸려있던 형사기소 사건 4건의 족쇄를 모두 다 풀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미 법무부의 정책에 따라 특검팀이 기소를 포기한 겁니다. 법보다 국민의 선택이 먼저라는 얘기겠죠.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지난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해 뒤집기를 시도하고 열성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건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당한 트럼프 당선인. As far as the joke of an indictment, it's a horrible thing. It's a horrible thing for this country.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여겨졌던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해 스미스 특검이 기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간섭으로 보고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오랜 정책을 적용한 것입니다. 또 특검은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의 기소 철회 소식이 전해지자 트럼프 당선인은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했다고 환영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이 1억 달러가 넘는 세금을 낭비했다고 비꼬았습니다. 두 연방 사건 외에도 뉴욕시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과 조지아주의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도 재판이 무기한 연기돼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써 트럼프 당선인은 족쇄처럼 걸려있던 4건의 기소 사건을 사실상 모두 해결했습니다. 결국 이번 대선을 통해 정치적 승리뿐만 아니라 법적인 승리까지 쟁취한 셈입니다. 법적 리스크를 사실상 모두 해소한 트럼프 당선인은 향후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MBN이 북한 군인들이 개성공단의 송전탑에 맨몸으로 올라가 고압 전선을 끊는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우선 전선을 끊은 뒤 한국이 설치한 송전탑을 아예 철거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송전탑과 전선들 다 남측에서 해준 겁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개성공단과 경기도 파주를 잇는 경의선 도로. 북측에 설치된 송전탑에 북한 군인들이 맨몸으로 올라갑니다. 송전탑을 철거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겁니다. 지난 24일부터 작업을 시작한 북한은 남측과 연결돼 있던 첫 번째 송전탑의 고압 전선을 잘랐습니다. 송전탑 하나에는 6가닥의 고압선이 있고 지지하는 선이 2개가 더 있는데 그 선을 자른 것이고 북한 쪽에 있는 전선을 거둔 것이고 남측 문산과 북한 평화변존소 송전 구간에는 모두 48기의 송전탑이 있고 이 중 15기가 북측에 있습니다. 해당 설비는 2006년 개성공단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한국전력이 건설했습니다. 2016년 4차 핵실험 후 중단됐다가 이후 한때 공급이 재개되기도 했지만
2020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후에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자체적으로 발전기를 가동해서 제한적인 제품 생산은 가능하겠지만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공장들을 전면적으로 가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통일부는 북한의 불법적 재산권 침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최근 몇 년간 무인 기술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온 중국. 이젠 드론을 운용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음식을 배달하는 드론이 상용화되고 소형 드론 수천 대를 탑재할 수 있는 드론을 공개하는 등 이미 드론 쪽에서는 그 어느 나라보다 한 수 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번에는 조종사를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베이징에서 김한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임무 수행을 위해 이륙하는 헬리콥터와 수송기. 모두 사람이 조종하지 않는 무인 항공기입니다. 큰 항공기가 접근하기 어려운 곳은 작은 드론의 몫입니다. 산꼭대기 만리장성 위에서 앱으로 음식을 시켜도 5분 만에 배달하고 산간 오지에서조차 드론 배달은 일상이 됐습니다. 原有的这个运输的模式也在继续，那么叠加了我们的这个无人机之后呢，它一个星期的配送频率就可以达到5次。 드론 산업은 중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중국 매체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관련 소식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런 무인 기술은 자연스레 드론 무기 개발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개가 25m에 이르는 신형 드론 제트탱크입니다. 수천 대의 드론을 탑재할 수 있어 드론 캐리어라고도 불리는데 군사작전에 즉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등록된 드론 운영업체 수만 2만 개, 전문 인력만 23만 명으로 이미 세계 드론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했는데도 중국은 드론 조종사를 100만 명 추가로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그동안 서울에서 가장 일찍 출발하는 시내버스가 시동을 거는 시각은 새벽 3시 56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30분 빨라졌습니다. 운전자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필요 없습니다. 자율주행 버스니까요. 박은채 기자가 첫 차를 타봤습니다. 자율주행 전원에 불이 들어오고 버스 핸들은 혼자 움직입니다. 새벽 3시 30분 서울 자율주행 버스가 첫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승객이 몰리는 미아 기름역을 지나며 자리가 꽉 찼고 시민들은 신기한 듯 자율주행 표시가 뜨는 모니터를 바라봅니다.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너무 좋죠. 새벽에 거기를 5시 반까지 가야 되니까. 단순히 신기함을 넘어 자율주행 기술은 첫 차 시간을 30분이나 앞당겨줬습니다. 한 번 타면 좋기 4시간은 운전해야 해 사람이 운전하면 새벽 3시 때 운행이 어려웠는데 차가 알아서 가다 보니 피로도가 확 줄었습니다. 1~2% 정도 개입한다고 보시면 돼요. 차가 다 운전을 해서 피로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아직 한계는 있습니다. 종종 급정거가 발생했고 승객도 좌석수인 22명만 태울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는 안전을 위해 입석이 금지되며 반드시 안전벨트를 매야 합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상계 고속터미널 등 3개 노선을 신설합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냉동 김밥에서 시작된 K김의 인기가 그야말로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집계만으로도 김 수출액이 1조 원을 넘기며 연간 최고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웠거든요. 국내에선 내수용이 부족해 값이 오를 지경이라고 하죠. 한때 검은 종이라 호평받았던 우리 김이 이젠 한국에 오면 기본적으로 사가야 하는 필수템이 됐습니다. 홍조 기자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는 서울의 한 대형마트. 이들이 끌고 다니는 카트에 형형색색 다양한 김이 쌓였습니다. 김으로 만든 과자까지 보더니 얼굴엔 웃음꽃이 핍니다. 김을 한 장 먹고는 엄지를 척 들어올립니다. So we eat a lot of fish. So this is not common in Norway, but I think the people like it.
한국에 오면 꼭 김을 사겠다고 다짐했던 또 다른 관광객 역시 설레는 마음으로 김을 집어듭니다. On Instagram Reels, I see that and I won't buy it. Try. 한때는 검은 종이로 불리며 외국인들의 외면을 받았지만 미국에서 분 K 냉동 김밥 열풍에 웰빙 음식 이미지가 부각되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올해 10월까지의 김 수출액은 1조 2천억 원에 가까운 8억 5천만 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출액은 7배 넘게 급증했고 수출국 역시 64개국에서 122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연말까지 약 1조 4천억 정도 매출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아마 사상 최고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는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만들어 고품질의 김 생산량을 늘리는 등 K김의 세계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반도체와 AI의 뒤를 이을 미래의 먹거리는 뭐가 될까요? 바로 로봇. 그중에서도 인간의 모습과 꼭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이미 미국 테슬라는 농담을 주고받고 바텐더 역할까지 하는 휴머노이드를, 중국은 단추구멍에 실을 꿰일 정도로 섬세한 휴머노이드를 개발한 상태인데 우리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권영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봇이 반려견처럼 함께 운동을 하고 재난 현장에선 힘을 보탭니다. 인간의 형상을 한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이의 등하교를 함께합니다. 영화에나 나올 법하지만 가까운 현실로 다가온 휴머노이드 시대의 일상입니다. 전 세계는 휴머노이드를 스마트폰이나 전기차를 잇는 차세대 첨단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로봇은 시각 정보 없이도 카메라 센서와 관절 센서 등으로 험지에서 자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 잠에서 깬 사람이 눈을 거의 뜨지 않고도 화장실을 찾아갈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테슬라는 사람과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는 로봇을 공개했고 중국 역시 단추구멍에 실을 꿰는 섬세한 동작까지 가능한 신제품을 출시하며 한 발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대차 그룹이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제외하면 휴머노이드 후진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로봇 개발을 위한 직접 보조금 지원 특별법 제정과 고급 인재 양성, 로봇 학습을 위한 데이터 트레이닝 센터 설립 등 생존 전략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When do you think the one robot for one person era arrived? But we're on a promising path. Would you like to see a world where everyone has their own humanoid companion? 1인 1휴머노이드를 주제로 열린 올해 MBN 보고대회는 로봇 산업의 현 주소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마무리됐습니다. MBN 뉴스 권영범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김도영이 프로 데뷔 3년 만에 최우수 선수상 MVP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팬들에게 너 땀시 살아야라는 극찬을 들었던 김도영. 팬분들 땜시 살았다는 재치 있는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신현민 기자입니다. 역대급 슈퍼스타가 몇 명이 있습니다만은 드디어 금년에 또 한 명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MVP 수상자는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 선수입니다. 축하합니다. 모두가 예상했듯 올해 프로야구 최고의 선수는 전체 101표 중 95표, 94%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기아 타이거즈의 김도영이었습니다. 검은 옷 일색인 시상식 자리에 새하얀 정장 차림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더니 자신이 만든 그런 날 있잖아 밈과 올해 KBO를 주름잡은 너 땀시 살아야 밈으로 슈퍼스타다운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 있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고 그런 날들이 항상 떠오르는 사람들한테 지금의 저를 보며 위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해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KBO 최초의 월간 10홈런 10도루부터 역대 최연소 최소 경기 30홈런 30도루까지 한국 야구 역사를 다시 쓴 김도영. KBO MVP에 이어 1구의 최고 타자상과 은퇴선수협회 최고선수상을 확정한 가운데 각종 시상식에서 몇 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릴지 관심을 모읍니다. 평생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신인상의 영광은 두산의 마무리 김태견에게 돌아갔습니다. 올해 19세이브로 고졸 신인 최다 세이브 기록을 갈아치운 김태견은 프리미어 12의 아쉬움을 곱씹으며 내년 시즌 한층 더 발전한 모습을 약속했습니다. 또 마지막 국제대회에서의
모습이 그렇게 저는 좋았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성장한 모습으로 역대 최고의 흥행 기록을 쓴 올해 프로야구가 시상식과 함께 성대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오늘부터는 본격 많은 눈과 강풍 그리고 추위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눈발은 더욱 붉어지면서 중부지방으로는 대설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앞으로 강원 산지를 따라서 30cm 이상, 강원 내륙과 경기 내륙에 20cm 이상, 서울에도 많게는 10cm 이상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영남 내륙을 제외한 전국에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고 내일까지 초속 20에서 30m 이상의 순간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0도로 오늘보다 8도가량 뚝 떨어지겠고요. 기온은 차츰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주 후반에는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흐리겠고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과 춘천이 3도에 그치겠고요. 남부지방도 광주가 7도, 창원은 10도에 머물겠습니다. 수도권의 눈은 목요일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충청과 남부지방은 주말까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